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한밤중에 자전거 여행은 미친 짓이다. 저는 자전거로 여행하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그 일이 있고 나서 자전거 여행할 때는 밤에는 웬만하면 이동을 안 해요. 때는 군대 전역하고 자전거 하나를 장만해서 여행을 막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한창 국토 종주 열풍이 불 때였죠. 그 열풍에 동참하겠다고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4박 5일 일정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애초에 계획은 4박을 전부 찜질방에서 보내는 거였습니다. 근데 옥션에서 2만원짜리 텐트 파는 걸 보고 계획을 바꿨죠. 돈도 아끼고 꽤나 낭만적일 거라 생각해서 목적지에 캠핑장이나 야영장이 있으면 그곳에서 텐트 치고 자는 걸로 계획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첫날 목적지였던 충주 근처의 야영장을 알아보는데 때마침 충주 가기 전에 강변 야영장이 있더군요. 거기다 한 블록을 통해 본 야영장의 모습은 꽤나 좋아 보였고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거기로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날까지 계획을 다 짜고 출발할 날을 기다렸죠. 출발 당일 새벽에 출발하기로 했던 저는 뭐 이래저래 딴짓을 하다가 점심까지 먹고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안 그래도 더운 여름이었는데 계획보다 출발이 늦어져서 한창 더운 시간에도 페달을 밟아야 했습니다. 첫날부터 너무 무리를 했던 거죠. 해질 무렵이 되자 반쯤 시체가 돼서 여주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고민을 했습니다. 햇빛에 오랫동안 노출돼서 그런지 정신도 몽롱하고 하니 그냥 여주에서 자고 내일 좀 더 일찍 출발을 할까? 아니면 그냥 계획대로 충주까지 갈까? 그때 여주에서 잤었으면 되었는데 괜한 패기 때문에 여주를 포기하고 충주로 항했습니다. 어느덧 해가 지고 깜깜한 밤이 되자 슬슬 공기가 차가워지더군요. 차가운 공기를 가르면서 충주를 향해 가는데 문득 든 생각이 많지는 않았지만 낮에는 도로에서 마주친 사람이 꽤 됐는데 어느 순간부터 한 사람도 없네. 이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무서운 영화나 무서운 이야기 전부 다 생각나더군요. 생각 안 해야지 할수록 더 생각나는데 지나쳐온 여주 시내 불빛이 어찌나 그리워지던지 한참 잡생각이 많이 들 쯤에는 주변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불빛도 없었습니다. 있는 거라곤 강 건너편에 보이는 가로등 몇 개. 이런 데서 누가 해코지하면 도와줄 사람도 없겠네. 조금이라도 빨리 그 야영장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무서움을 꾹꾹 참아가며 달리는데 이상하게 자전거 길인지 아닌지도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포장이 덜 된 건지 내가 길을 잘못 든 건지 아무튼 가만히 서 있는 게 너무 무서워서 계속 앞으로 달렸습니다. 야영장이 강변에 있었기 때문에 강변을 따라가면 어쨌든 나오겠거니 한 거죠. 그렇게 달리는데 저기 앞에 사람 형체가 보였습니다. 근데 막상 사람을 보니 해코지 당할 것 같은 불길함이 들더군요.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돌아갈 수도 없고 그냥 지나치기로 했습니다. 점점 가까워지자 차림새를 대충이나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차림새론 그냥 조깅하시는 분 같더군요. 완전히 가까워지자 제 전조등 불빛 덕분에 확실한 형체를 볼 수 있었습니다. 머리가 거의 다 빠지신 노인이었습니다. 근데 이마가 벗겨지거나 정수리가 벗겨진 전형적인 대머리 모습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머리카락이 있는데 너무 듬성듬성 나 있었고 머리카락이 정리가 전혀 안 돼서 이리저리 바람에 날리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조깅하는 걸 봐선 근처에 사시는 분 같아서 야영장 가는 길을 좀 묻기로 했습니다. 할아버지 죄송한데 근처에 야영장 있지 않나요? 그러자 턱을 세우시면서 저를 한번 보시더라고요. 그리곤 손가락으로 앞을 가리키며 이 길로 쭉 가면 하시더군요. 그때 제가 완전 놀랐던 게 말씀하신 분이 할아버지가 아니고 할머니셨습니다. 덩치가 꽤 크셔서 당연히 할아버지겠거니 했는데 아무튼 말씀을 듣고 곧바로 다시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정말 의아했던 게 거기가 불빛이 완전 하나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저도 전조등에 의지해서 달린 거지. 전조등이 없었으면 아예 앞을 나가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곳을 걸어가고 계셨다니 괜히 더 무서워졌죠. 그래도 이 방향이 맞다는 말에 조금이나마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달린 지 몇 분 안 돼서 야영장이라고 생각되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문제는 블로그를 통해서 본 모습이랑 완전히 다른 곳이었습니다. 일단 불빛이 없어서인지
건물 형체가 전체적으로 안 보였고 사방이 나무로 덮여져 있어서 밀폐된 느낌이었습니다. 일단 겁이 나서 안쪽으로 들어가지를 못하고 섰습니다. 다행히 입구 앞에 작은 무대 같은 게 있더군요. 거기에 자전거와 짐을 올려놓고 전조등을 떼어냈습니다. 별다른 방법도 없고 해서 결국 전조등을 비추며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너무 으스스하더라고요. 뭔가 입구를 넘자마자 들어가선 안 될 곳을 들어간 것만 같은 기분이요. 안에 아무도 없다는 확신이 있었는데 자갈 위를 걷는 제 발소리가 누군가를 깨울지도 모른다는 불안감도 들더라고요. 발을 뗄 때마다 들리는 자갈 소리가 그렇게 클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튼 저는 제일 먼저 씻을 곳을 찾아봤습니다. 블로그에서 본 것처럼 야영장 가운데 식수대가 길쭉하게 있더군요. 근데 이상하게 사용한 지 꽤 된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래도 물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수도꼭지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기절할 뻔했습니다. 수도관을 통해 나오는 건 물이 아니라 기괴한 소리였습니다. 마치 사람 숨 넘어갈 때 나는 소리요. 목에서부터 귀 아래쪽까지 소름이 쫙 돋더니 머리카락이 쥐뼈집혔습니다. 곧바로 수도를 잠궜습니다. 이미 이때부터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식수대 건너편으로는 건너갈 용기가 안 나더군요. 그나마 식수대 바로 옆에 팔각형 건물이 가까이 있길래 미친 척하고 거기까지만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혹시나 안에 수도시설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팔각형 형태의 건물 각 면마다 큰 창문이 있는데 창문을 통해 안을 볼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거길 왜 보려 했는지 창문으로 다가가 안에 전조등을 쐈습니다. 안에는 약간 뿌연 공기로 차 있었고 방치된 지 꽤 된 것처럼 호스나 주방용품들이 밑에 버려져 있더군요. 제가 기겁을 한 건 건물 가운데에 있는 기둥벽을 전조등으로 비췄을 때였습니다. 가해갱이를 죽이자 빨간 낙하로 벽에 온통 낙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꽤 오래전의 것으로 보이는 현상수배지가 붙어 있더군요. 무서운 건 그 현상수배 속의 사람이 왠지 모르게 아까 본 할머니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바로 뛰쳐나왔습니다. 입구 쪽에 놓아두었던 짐을 부랴부랴 챙기고 자전거를 타고 무작정 달렸습니다. 대충 그 길을 따라가면 충주로 나올 것이라 생각했죠. 그렇게 미친 듯이 달리는데 저 멀리 강 건너에 도심에서 나오는 불빛이 보이더군요. 살았다 생각을 하고 달렸습니다. 근데 가도 강을 건널 다리가 안 나오는 겁니다. 분명 강 건너에는 차도 다니는 게 보이는데 제가 있는 쪽은 아무것도 없는 그냥 갈대 무성한 곳 가운데 자전거 길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주변에는 집도 없었는데 다만 중간중간 양어장 같은 건물이 있고 그곳이랑 연결된 배수구가 자전거 길 옆에 몇 개씩 있었습니다. 배수구에선 물이 쏟아져 나왔는데 그 근처를 지나칠 때마다 엄청 차가운 공기가 몸이 덮쳤습니다. 그때마다 눈물이 날 정도로 온몸에 소름이 끼치더군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다리를 만나기까지의 시간 내내 온몸에 닭살이 돋아 있었을 겁니다. 제정신도 아니었고 몸은 몸대로 제 몸이 아니었습니다. 다리를 결국 건너고 도로를 지나는 차를 만났을 때 얼마나 안심이 되던지 그때 기억이 생생하네요. 저는 결국 도로를 따라 충주에 있는 찜질방으로 가게 되었죠. 그때 시간이 새벽 1시쯤 되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렇게 잊지 못할 첫날을 보내고 어째저째 국토 종주를 끝냈습니다. 얘기하면서 그때 생각나서 몇 번씩 등골이 오싹해졌네요. 그리고 일이 있고 나서 제가 간 야영장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그냥 찾는 게 싫더라고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지금은 밤에 자전거 여행 안 해요. 자전거 여행 하시는 분들도 조심하세요. 두 번째 이야기, 친구의 전화. 저희 어머니께서는 전라남도 해남 출신으로 14살 때 서울에 올라오셨고 지금 53세이시니까 고향을 떠나신 지 40년 정도 되셨습니다. 어머니께서 서울에 올라오실 적에 많은 사람들이 서울로 올라왔는데 대부분의 어머니 고향 친구분들도 서울이나 수도권에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A라는 친구분은 어머니보다 먼저 고향을 떠나셨는데 최근까지 아무도 A의 근황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만 A가 몇 년 전에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만 소문처럼 무성할 뿐이었습니다. 소문이라 말한 이유는 아무도 그분 장례에 다녀온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어느 날 어머니께서 낮잠을 주무시다가 전화를 받으셨는데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들 죽었다고 한 A에게서 전화가 온 것입니다. 어머니께서는 40년 만이라 반갑기도 하고 조금 낯설기도 하시며 통화를 하셨습니다. 우선 어떻게 연락처를 알게 되었냐고 물었습니다. 40년 만인데다가 저희 집이 연락처를 자주 변경했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점은 핸드폰이 아닌 집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자 A는 다른 어머니의 친한 친구 B를 어제 만났다고 이야기하더랍니다. B랑 술을 마시며 어머니의 연락처를 물어보았고 B씨가 술에 취한 A씨를 택시 태워서 보내주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B는 잘 사는 편이라 친구들의 택시비를 자주 내주곤 했었기에 어머니께서는 A씨의 말을 그대로 믿으셨습니다. 이윽고 지난 이야기를 하시다가 어머니께서 우습지만 A가 죽었다는 소문까지 들었다는 이야기를 해주었더니 A는 어느 녀석이 그랬냐면서 자기는 젊은 시절에 집안의 불화로 형제가 고발을 하여 징역을 살다 나왔고 그 후 집안이고 고향 사람이고 연락을 끊고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A의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이야기며 누나와 형들이 서울 어디에 산다는 이야기를 하시며 자기가 지금 양천구 목동에 있는데 강동구 길동인 저희 집으로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 아주 친한 친구도 아닌 A가 동창회도 아닌 둘이 만나려고 동네까지 온다는 것이 조금 불편하셔서 다른 약속이 있다고 말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A는 길동에 와서 저녁까지 기다릴 수 있으니 술이나 한잔 하자고 했고 결국 어머니는 오늘은 좀 곤란하고 다음에 다른 친구들과 같이 보자는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A는 굉장히 아쉽다는 듯이 전화를 끊으셨는데 어머니께선 너무 당황한 나머지 전화번호도 묻지 못하셨습니다. 핸드폰이었다면 기록이 남았겠지만 집 전화라서 전화번호를 알려면 전화국까지 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문득 어제 A가 B를 만났다는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바로 B에게 연락하여 A의 전화번호를 물어보기로 했는데 뜻하지 않게 기묘한 경험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B는 A를 만난 적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다른 친구인 C와 만났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A는 죽지 않았냐며 반문하셨답니다. 어머니께선 평소 B가 자주 장난을 치는 편이라 혹시나 해서 C에게 전화를 걸으셨습니다. 그러자 C는 B의 말이 사실임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다녀오지 않았지만 A의 누나와 연락하고 지내기 때문에 A가 죽었다는 걸 알고 있다며 오히려 어머니 보고 장난치지 말라고 하셨답니다. 어머니께서 꿈이라고 믿고 싶으시지만 어머니께서 A와 통화하실 때 제가 옆에 있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못 들었지만 전화를 받은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더 기묘한 일은 40년 동안 A에 대한 소식을 전혀 알지 못하셨던 어머니인데 지금 A의 가족이 실제로 목동에 살고 있고 A가 가족 문제로 형을 살고 나온 것도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제서야 어머니가 그분을 오지 말라고 한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